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최근 외환 보유량이 과도하게 늘면서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여러모로 내놓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 보유액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기관이죠. 투자공사 발표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해외 투자로 16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어느 나라보다 수익률도 낮고 효율이 낮다. 외환 보유액 운영기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요, 이 내용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투자공사의 성적표를 살펴보고 과연 앞으로의 방향 어디로 또 나아가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같이 깊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이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쳐볼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 전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투자공사 정부가 설립을 추진할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죠. 2004년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 9명은 외환 보유고와 연기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반대 속에서 출범한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08년 이 미국 메릴린치 2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합병이 되면서 1조 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인 LA 다저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안정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일반적 국부펀드 투자 방식이 아니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장인 안홍철 사장의 해외 출장비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하면서 호화 출장 논란이 일게 된 건데요. 이렇듯 수익률과 안정성 등으로 지적을 받으며 폐지론, 무용론 등이 나오자 KRC는 진화를 위해 실적 공개에 나섰습니다. 투자공사가 설립 이후 10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16조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 공개 이후에도 연 5% 남짓의 수익은 조달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수익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은 언제쯤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폐지인가, 전문 투자기관으로 도약인가, 늘 여론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투자공사.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균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일 텐데 이렇게 폐지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 어디서부턴가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것은 같고요.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의 박태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한국투자공사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렇게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한국투자공사가 처음에 설립될 때 노무현 정부 시절로 기억합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거창했죠. 예? 앞으로 한국을 더군다나 이제 아시아 금융허브의 3대 축으로 만든다는 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역사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수장을 임명하고 또 실적을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경제 논리만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조금 정치 논리를 가지고 이 경제 더군다나 해외 투자기관을 전문성과 엄청난 그런 분석력을 요하는 이 전문 투자기관의 효율성과 성적 이런 것들을 정치 논리를 가지고 조금 들여다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신산업 중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5대 CEO인 그 안홍철 사장이 지난 그 2012년도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세력이다. 뭐 문재인 전 대표를 뭐 하여간 좀 이렇게 컬러를 레드하게 이렇게 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야당 의원들의 좀 미움을 사서 지금 이게 더욱더 퇴진 논에 휩싸였고 순수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를 조금 가미해가지고 빨리 퇴진해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실적 평가, 그동안에 이제 미진했던 부분들, 또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게 폐지냐, 뭐, 어떡하나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런 폐지론에 대해서 이제 한국투자공사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10년간 16조를 벌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4.23%,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근데 뭐 외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국부 펀드 운용 순위로 보면 최하위권이고 투자 효율성 굉장히 떨어진다. 뭐 이런 서로 간의 반박이 있는데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공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존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 국한식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업무가 중복됐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이 사후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KIC가 어떤 이제 폐지하자는 사전적, 원래 설립 초기부터, 설립되기 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국은행에 외자 운용원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 기능이 있거든요. 외자 하는 반대가 심했었죠. 그래서 그런 좀 같은 기능이지 않냐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반대를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낮지 않냐 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어떤 업무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화 보유고가 한 3,800 정도 됩니다. 3,800억 달러. 이 중에서 우리가 한 800억 달러 정도, 조금 넘는 정도를 KIC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처음에 이렇게 기간을 나누면서 했느냐 하면 우리 외화에 대해서 이제 성격이 실제로 우리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문제, 리퀴디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실은 어떤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어찌 보면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KIC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보다는 좀 진보적인 투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있군요. 투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실제 보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GIC. 그래서 이런 데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외화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유동성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정 외화, 적정한 외화 정도에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초과 외화가 보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수익성이 중요한데 이 수익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KIC다 이렇게 해서 설립됐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설립에 대해 지금 설립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한국투자공사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연간 스마트폰 3억 2천만 대를 판매하고 거둔 영업이익이 13조 4천억이다. 우리가 거둔 것은 한 1.2배 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연간 자동차 500만 대를 판매하고 거둔 영업이익이 5조 3천억인데 이 3배에 달하는 우리가 수익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셈법이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과거 대비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제조업체와 금융기관을 좀 비교하는 셈법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이제 이 국부펀드, 세계적인 국부펀드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실제 이거는 이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그러한 이제 비교 차원이 다른 거를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타당성은 없다고 보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이게 국부펀드이기 때문에요. 국가가 소유한 돈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운용 전략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익률이 이렇게 투명하게 저희가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많이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은 수익률이 좀 산출되는 과정을 뭐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또 외부 전문가들이 좀 더 이것들을 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이 좀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4.23% 평균 수익률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그런 비용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펀드를 매니지하면 이거를 고려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근데 제가 수익률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GIC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요. 거기가 평균 수익률이 한 9.5%, 연 9.5% 정도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 쪽에서 제시한 자료에 가면 2014년도가 10%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3년간의 수익률이 7.4와 11.1%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이런 한국투자공사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이거 10년 정도 보고 이게 수익률 좋다 나쁘다 벌써 따지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이나 투자 인력에 대한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잘 아시지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급여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급여가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은 좋은 인력들을 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많이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간을 너무 짧게 봐서 이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냥 우리가 언뜻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낮은 그런 수익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 교수님 지적을 하셨듯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화 운용을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맡고 있고 그리고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도 한 80%를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원유나 원자재 판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외환보유액을 활용해가지고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나라가 흔치 않다.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게 이제 그 자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데 이걸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정재견을 낸 적이 있고 정의수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도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이게 사고를 치면 우리 자원외교 하다가 지금 공기업들이 엉망이 됐는데 또 위험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논리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부펀드가 또 어떤 나라들은 공기업의 지분까지 갖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인데 이런 막대한 국가의 자본을 갖다가 수익이 있는 곳에 잘 투자해서 합리적으로 국부를 창출해서 우리 국민 민복에 쓰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과연 한국투자공사가 투자를 할 때 그 많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투자 리스크를 감소하고 투자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은 점검이 돼야 되겠죠. 지금 160명 인원 가지고 지금까지 한 뭐 자산이 7억 달러, 847억 달러 정도 알고 있는데 720억 불이 투자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채권이 대부분 90%가 한 10%가 대체 투자, 공공투자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160명의 인원이 그러한 국가의 세금을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처럼 투자 리스크 분석,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결국 이걸 갖다 뭐 중앙은행에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주고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투자공사 같은 성격들이요. 실제로는 운용하는 자산에 비해서 실제 운용 인원이 직원들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크다 보면 굉장히 많아야 되지만 실은 이제 우리 KC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전문하기 때문에 아시지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굉장히 금액이 크지만 운영하는 사람 한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그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아까도 말했지만 설립이냐, 그러니까 존속이냐, 폐지냐에 대한 문제가 실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문제, 감정에 대한 문제에서 번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우리가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는 얼마나 오랜 동안 검토를 했겠습니까, 또, 그죠? 한국투자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를 해서 설립한 조직을 나중에 폐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간단하게 폐지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존속이 되든 폐지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어찌 보면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 있어야 될 이유와 없어야 될 이유에 대한 분석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해야 돼야지 한 사람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할 때 싱가포르 투자청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 교수님, 저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우리 한국투자공사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그 기관의 특성상 이제 해외 국부펀드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이걸 벤치마킹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 그 국가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용 인력이나 예. 리서치 인력들을 보면 저희가 그 글로벌화 수준이 이런 싱가포르 그 투자청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좀 낮고요. 또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또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 한 예.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급여 체계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해외 그 글로벌 수준을 잘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핵심 역량이 상당히 좀 그 글로벌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좀 낮다고 평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 네,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지금 저 GIC 싱가포르 투자층은 한 3,200억 달러 정도 지금까지 예, 자산 그 우리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한국투자공사에. 그리고 지금 그 세계 한 8위 정도 규모인데 그리고 지금 비상장 기업에까지 투자할 정도로 지금 경영 기법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고도가 돼 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투자공사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 예. 이런 걱정은 되네요. 제가 보니까요. GIC 같은 경우는 네. 실은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민간 기업의 좀 지배 구조를 거의 운영 안에 내부적인 어떤 운영은 예. 거의 민간 기업처럼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업 거의 어떤 공기업의 문화보다는 예. 실은 어떤 일반 기업의 문화가 훨씬 더 거기에 적합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투자공사 보면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투자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임금이 제일 높다. 평균 임금이 예.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들이 급여가 높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급여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은 실은 그런 어떤 업종에 대한 평균 임금 그걸 안 맞춰주면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지원 그래서 인력을. 거기 있는 분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도 있지만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다가 또 줄여서 온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한 잣대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좀 역량을 좀 평가해 보면 사실 2008년에 이제 미국 메릴린치 투자가 큰 손실을 입으면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또 LA 다저스 지분 인수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여전히 한국투자공사 투자 역량이 좀 아직까지는 수준 이하다, 미숙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아까 싱가포르 그 투자청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뭐 전반적으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그 투자 적정성 논란은 예. 사실은 이제 이 스포츠 업계의 특성에 저는 많이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 스포츠 업계의 특성상 사실은 그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투자라고 보는데요. 이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아니라 예. 국가의 어떤 외환 보유액이라는 어떤 이런 그걸 위탁받아서 이거를 이제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예. 공공성과 안정성이 안정성을 또 중요하겠죠.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투자에 그 스포츠 구단 투자를 하면서 이거 왜 이 스포츠 구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이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적정성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회사 일랜드에서 그 구단을 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구겐하임 파트너스인가요? 그 미국 유명한 프로농구 스타가 관여하는 거기서 그 당시 한 21억 달러 내가 기억하기로는 구입을 했는데 그 문제는 LA 다저스가 지금 적자 구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뭐 높은 선수들 뭐 연봉 주고 뭐 시설 보수 이러다 보니까 적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투자공사가 지금 안홍철 사장이 이를 굉장히 이제 야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몇 가지 의문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적자 구조가 이렇게 있는 구단을 더군다나 이거 보니까 수익률을 10년 뒤부터 3%로 가져오는 걸 지금 당장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도 겪었지만 외환의 그런 유동성 문제 나중에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또 일반 투자자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그 구겐하임 파트너스 유상증자로 한 19% 정도 4천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경영에도 참여를 못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10년 뒤에 3% 수익 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 굳이 스포츠 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 저 현 CEO가 야당 의원들한테 공약을 받으니까 이런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더군다나 그런 스포츠 구단을 인수하면서 한번 좀 나름대로 자기 홍보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루머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투자공사가 어디다 투자하냐 안 하냐 예. 먼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앞서서 실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어떤 형태, 예. 그다음에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실은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이제 우리 외화 보유고라 이제 실은 뭐 지금 긍정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이게 외화 보유고가 예. 한국은행에서 운영하고 일부는 지금 우리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국부펀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규모가 이 한국투자공사가 규모가 한 800불 되고 이쪽에 한 3천 몇백 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규모가 훨씬 적은데 이런 이유는 실은 이쪽은 안정성 위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수익성 위주.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들 투자할 때 보면 위험한 자산에 조금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투자하는 걸 보면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쪽이죠. 한국은행 쪽은. 예. 이쪽은 어찌 보면 전통 자산을 좀 뛰어넘어서 대체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예. 그 KIC는 본래 하게 할 수 있는 쪽이고요. 예.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나 예. 이런 데를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에서는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게끔 해서 발족시켰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LA 다저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한국투자공사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난지 안 하는 결과적으로 나는 건데 예. 실은 뭐 한두 걸 가지고 꼭 평가할 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 서두에 박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폐지론이 불거진 것도 폐지론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결국 지금 CEO로 있는 안홍철 사장 퇴임하기 위한 압박용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접근이 조금 뭐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교수님한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원하지 않는 질문을 드렸죠, 제가. 정치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하시는 이게 또 보니까 왜 제가 이걸 좀 정치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그러냐면 이게 정권이 교체되는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장을 선임할 때 정권이 바뀌면은 되게 바뀌지 않습니까? 정치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SNS 트위터상으로 좀 비방하겠다 문제가 됐는데 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또 출장비를 가지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공공기관의 어떤 수장급이 장관들도 공무위원들도 출장 가면 하루에 숙박비만 기준으로 51만 원만 쓰면 되는데 평균을 산정해 보니까 하루에 숙박비 60만 원 썼다. 뭐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기획재정위원회 알다시피 윤호중 의원이 지금 사퇴안을 좀 만들어서 지난 2월, 4월 임시국회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기획재정에 간사했던 나성린,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하고 새정천합의 김현미 의원도 공동으로 또 막 이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한국투자공사의 안홍철 사장을 좀 사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몰고 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그동안 일한 성과라든지 경영평가보다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불쾌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공사 CEO 안홍준 사장이 보이고 있는 어떤 좀 초청해가지고 야당 의원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좀 사과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불거져가지고 좀 감정 싸움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줄이 또 근데 제가 그 기사를 했거든요. 봤거든요. 예. 우리 그 안 사장께서 그 출장비를 엄청 많이 썼다. 뭐 2억을 썼는데 그중에 1억 6천이 비행기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규정에 그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가서 어느 호텔을 쓸 수 있는지 규정이 나와 있고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그걸 가지고 말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무위원보다 더 좋은 호텔가 있다. 아니 국무위원은 규정이 있고 우리도 이게 규정이 있다면 회사 규정이. 근데 만약에 그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규정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 그리고 어찌 보면 115일을 나갔는데 출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흠잡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투자공사의 성격 자체가 해외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어찌 보면 그 얘기는 열심히 일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좀 지금 먼저 토론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지금 1시 24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간 좀 증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나와 주십시오.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예, 우리 폐지론이 이렇게 일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직원들 동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학생들 가르쳐 보면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진짜 로망인데 앞으로 우수한 인력을 조금 이렇게 유치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 공기업은 제가 봤을 때 신의 직장보다는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 신도 부러워할 직장, 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이 한국투자공사가 신규 그 고용 창출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그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민간과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정부 3.0 이제 도입이 되면서 같이 이제 민간과 협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간 시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자, 오후 1시 구간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해서 현재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상승 탄력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빨간불 켜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0.67% 오른 2136.9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130선을 사수한 모습인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2130에서 2150선은 강한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해야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2130선을 돌파한 이후에 추세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수급 현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496원을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벌써 이제 9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보이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기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177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사자에 나서면서 우리 증시를 강하게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1,67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0.5%대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0.54% 하락한 711.8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10선은 현재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 과연 오늘 장에서 710선을 지지하고 장을 마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종가보다 더 높은 흐름을 보일 것인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4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발을 빼고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271억 원, 514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면요. 1위에서부터 5위까지의 흐름 모두 대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0.44% 하락한 134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일 그리스가 IMF에게 상환하지 못하겠다, 돈 없다라고 밝히면서 아무래도 좀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 사태 우려로 인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죠.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했을 때 60달러 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공포감이 좀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출주가 또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57%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대 급등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함께 우선주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 1위, 2위 기업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파라다이스가 2%대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750원 오르고 있습니다. 28,7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경을 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오늘 박희준의 격을 치다에서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투자공사가 폐지 논란을 넘어 순기능을 하려면 어떤 모델로 나아가야 하는지 최근 제시된 다양한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채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이나 대체 투자에 적극 나서기 힘든 한국은행과 달리 분기나 연간 수익률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한국투자공사의 특징을 활용해보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해외 투자 전문기관으로 잘 육성하면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가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정보를 다시 자본시장에 퍼나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금융시장 전체에 힘을 불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금융시장에서 해외 투자에 능한 기관이 여럿 있는 편이 낫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외국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들의 카운터 파트너로 삼을 만한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자금의 덩치를 키우고 해외 투자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폐지론을 불식할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해외 투자 전문 인력과 자금 위탁 기관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라는 말처럼 숱한 폐지론 공격 속에서도 이렇게 대안 제시의 주장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일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과연 폐지만이 능사인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성급하다. 한국투자공사를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 투자 역량을 높이는 아주 마중물로 키워내면 순기능이 더 많다는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할 건 제대로 평가해야겠지만 필요한 지원은 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김 교수님. 하지만 그 방만 경영 문제는 계속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은 좀 폐지론 쪽에 폐지론 쪽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투자공사가 공공기관이고요. 현재 이 투자공사의 살림살이를 보면 그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그 방만 경영 그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평균 임금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인데 그것이 이제 모두 다 그 투자 전문 인력의 그 평균 임금이 아니라요. 일반 관리 부서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직원들의 그 복리 후생비의 문제인데요. 2010년도에 뉴욕 사무소가 개시가 됐습니다. 또 2011년에는 그 런던 사무소를 이제 그 개설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해외 주재원들을 그 해외 수당 또 자녀 교육비에 대한 이제 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저희가 이 세금으로 이런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방만경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폐지론을 불식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항상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신문에 보면 우리 이제 또 어떤 회사에 대한 임금 수준이 자꾸 나오는 데 있는데요. 우리 한국투자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 임금 수준이 어디가 제일 많다, 적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실은 제가 이제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동종업계 임금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동종업계가 어떤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하고 또 하나가 그 속해 있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평균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실은 같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높다 갔다가 나오는 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그 아까 투자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수익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장기 투자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한국투자공사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서로의 어떤 그 폐지하자는 쪽에서의 논리는 대부분이 업무가 중복된다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왜 자꾸 다른 데서 하냐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같은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실제로는 같은 일을 안 해야지 실은 이 조직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효과, 설립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그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국투자공사법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런 말은 어디도 없긴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운용하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롱텀이고 이쪽은 숏텀이고 이쪽 유동성 위주고 수익성 위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아까 한국은행 같은 데 중앙은행에서 다 외화를 이렇게 운용하는 데가 많지 않냐 하는데 예.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우리 그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이 독립된 기관들이 있는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외 투자 전문 기관 아닙니까?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이 되려는 더군다나 경제 대국이 되려면 필요한데 아까 이제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긴 가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과감하게 수술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저 우리 정부에서 투자한 공공기관들 평균 연봉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한국투자공사가 1억 1천 뭐 어쩌 해가지고 1등이더구만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이게 설립된 지 10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는 있더구만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되게 경력직 직원들을 많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경력직 직원을 뽑을 때는 연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올해 같은 경우 저 보니까 7명밖에 안 뽑았대요. 그러니까 경력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역삼각형 구조가 돼가지고 연봉이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인데 복리후생비라든지 런던, 미국의 뉴욕 지사인가요? 해외 사무소 설치할 때 조금 좀 국민의 그 정서를 생각해서 과도하게 이런 그런 지원비를 책정하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갔으면은 여러 가지가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남죠, 사실. 근데 그런 아쉬움도 아쉬움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또 우수한 그 투자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요. 네. 사실 아까 소대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시아 금융 허브를 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한국투자공사가 설립이 되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뭐 많은 발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선진국과는 영향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또 사람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뭐 폐지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임금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수한 인력이 오겠느냐.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금 한국투자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수준, 해외 투자 역량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문 인력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가장 이제 우선적인 거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하는 그렇겠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리서치 인력의 연봉을 보자면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력들을 계속 보유하고 내부에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이직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직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뭐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투자 운용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직이 굉장히 잦아지다 보면 투자 기밀이 누설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그 투자 인력의 그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 조직에서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지금 역량은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일반 투자 기관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 민간 투자 기관들은 순환보직으로 여러 섹터를 돌다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한국투자공사는 한 분야만 맡겨가지고 주위 동종업종과 네트워킹 하는 데는 또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봉급이 좀 적지만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고국에 와서 부모님 밑에 일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또 선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돈이 적어서 좋은 인력이 안 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 있지만은 그 말씀. 한국투자공사의 하는 업무 성격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한국투자공사의 임금도 지금 높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다 더 낮췄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오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업종별 평균 임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업종별. 어느 업종에서는 우리가 항상 높지 않습니까? 어느 업종은 낮고. 근데 이 업종이 지금 상당히 그 업종별 평균 임금이 높은 업종이라서 그래서 뭐 이게 분야별로 투자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 유지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좀 위탁기관을
좀 다양화해서 위탁기관을 좀 활용하면서 좀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도 예. 근데 실은 예. 뭐 위탁 기관을 다양화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이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공사에서 지금 이런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투자의 성과를 내는 건데요. 예. 이 투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그 자금의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에서는 자금 위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필수적이죠. 지금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지금은 법적으로 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또 연금 예. 이렇게 세 가지로만 딱 근데 규정이 지금 되어 제대로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그 위탁을 최근 3년간 안 한 것으로 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제가 지금까지 지금 저 투자한 금액이 한 700억 불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200억 불밖에 안 했대요. 지금 3년간 안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은 왜 너희들이 하느냐? 우리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정적인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재부의 그 외국 한평원 채권인가요? 그게 한 500억 불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외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운용도 하지만 예. 실제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자기들이 위탁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한국 그 기관으로는 이제 투자공사가 유일한데 다른 외국계 기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탁 기관 여기만 있는 것은 외국계들은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볼 때는 현재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에 대해서는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분리돼 있는 거고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게 그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 별로 안 하지만 자기들도 이제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 투자공사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의뢰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어떤 상황인가 보고 자기들 투자하고 예. 뭐 이런 전초변 같은 그런 기능도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투자공사가 예. 그런 기능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한국은행 쪽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이쪽에 투자공사를 두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만약 하나 폐지를 찬성해서 국회에서 그 폐지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추진한 720억 불 또 자산 840억 불을 그걸 대체할 인력이 한국은행에 있어요? 좀 대책이 없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강하게 들어요, 사실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예. 한국은행 수익률하고 KIC 수익률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겠죠. 우리 한국투자공사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제로 수준의 수익률 아니냐고 지금 비판한 그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한국은행이 근데 그걸 한국은행만 꼭 나쁘다 볼 수 없는 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중시하는 그런 거기 예. 때문에 서로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기관과 이런 기관은 서로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또 한 가지가 일부 지적이 좀 우리 한국투자공사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자면 자산군이 주식 또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있는데요. 예. 전통 자산이라고 해서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까 뭐 90% 예. 정도 거의 90% 얘기하셨죠? 90%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예, 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대체 자산의 운영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까지 예. 이제 향상할 것이라고 하고 지금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 그 투자 비중을 확대할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체 자산을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얼만큼 할 수 있는 내부의 역량이 될 수 있는지 그 예.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 그 리스크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부의 전문 기관 또 외부의 통제 장치까지도 두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의 경우는 거의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 성격 때문에 예. 위험 자산의 투자를 비율을 못 높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런 기능 자체가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것이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은행도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전문적인 해외 투자기관을 만들어놔서 한국투자공사를 좀 살려야 되는데 그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외국에 전문화된 인력이 오지 않고는 그 기능이 향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좀 예의를 주더라도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외국에 좋은 인재를 예의적으로 좀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와서 이 기관을 좀 키워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아까 방만한 경영은 과감하게 또 지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가 뭐, 해외 예. 투자만 하는 데이기 때문데 예. 실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데죠. 국내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죠? 뭐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 아까 뭐 리스크 관리도 있고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 수익을 좀 다각화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와서 보니까는 투자공사가 정부 여러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이제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우리 국부펀드하고 연기금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공동투자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관 국가가 이제 우리 회사가 예. 한국투자공사가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해외 인프라 쪽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것도 하나 이제 한국투자공사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 해야 될 일은 아까 그 주된 업무 그 이외에 실은 해외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 한국투자공사의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설립 당시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목표를 아시아의 3대 금융 허브 축으로 키운다든지 우리나라의 그 국부를 키우는 중요한 해외 투자 기관을 양성하려면은 지금 갖고 있는 기금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타기관들의 기금을 좀 갖다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투자공사 CIC도 우리 한국의 투자공사를 벤치마킹해서 설립이 늦게 됐지만은 지금 그 운영하는 금액은 우리보다 10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좀 키워주고,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 유능한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키워주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투자공사의 앞으로 좀 역할과 방향, 어떤 좀 합리적인 모델이 필요하겠는가, 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투입한 비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에 발생될 비효율을 저희가 얼만큼 이제 그 방치를 해두는 입장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한국투자공사의 그 존재 의미가 있는지 예. 저는 이런 그 비용과 효율을 정말 그 철저하게 재검토를 하는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설립 당시에 그 어떤 그 외환 보유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에 이제 바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경기 침체가 되면서요. 상당히 이런 전망들의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 또 투자 수익률도 하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관이 좀 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 지금 많은 공공기관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유스펀드들하고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영 환경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인력 보강이나 이제 조직 규모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우리가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소위 말하는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과 똑같은 가정과 같이 실제로는 유동성, 수익성을 같이 합리적으로 조합한 그런 자산의 운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과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 역할 분담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 저는 생각에 이제 거기에 앞서 더 뒤에 우리가 해외 투자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투자공사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은 한국은행 같은 우리 중앙은행이 예. 실제로 위험성 있는 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레퓨테이션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 자체를 한국투자공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뭐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제가 알기로는 한 150개 정도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이런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선진국만 비교해서 6이다 7이다 하지 말고 출발한 지 10년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고요. 여기 제가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국투자공사의 경영 철학을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애국심, 프로페셔널리즘. 내가 보니까 좀 더 애국심을 좀 더 갖고 직원들이 프로페셔널리즘을 더 키우고 우리가 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면서 같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자, 한국투자공사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오늘 서울여자대학교 김정진 교수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의 박태우 교수 세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들 하죠.
무슨 일을 하든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맞은 한국투자공사에는 어쩌면 그 법칙이 지금까지는 잘 통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의 국가기관을 만들고 폐지하는 문제 분명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되든 우리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잘 결정되고 운영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